2024년 3월 14일 새벽 2시. 저는 지금 김정은의 침실 천장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 손에는 지금 손톱만 한 카메라가 들려 있습니다. 이 카메라 안에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영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천장 위에 좁디 좁은 공간. 쥐똥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고 땀이 눈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를 울립니다. 바로 제 밑에서요. 저는 숨을 죽인 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카메라를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복도로 나온 사람, 경호원이 아니었습니다. 제 딸이었습니다. 서희. 23, 제 딸. 그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딸의 배가 불러 있는 것을요. 2달 전만 해도 가냘프던 아이가 지금은 임신 5개월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카메라로는 제 딸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 영상이 서희와 같은 처지에 놓인 다른 딸들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천장을 기어 내려왔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딸을 두고 저 혼자 원산 앞바다로 탈출해야 했습니다. 총알이 빗발쳤고 거센 파도가 배를 덮쳤지만 결국 저는 대한민국 국정원에 그 USB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 영상을 본 국정원 요원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목숨을 걸고 세상에 밝히는 원산 특각의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철수입니다. 가명입니다. 본명을 밝히는 순간 북에 있는 제 딸과 손주의 목숨이 날아가니까요. 2002년부터 2024년까지 22년 동안 원산에 있는 청해 특각이라는 곳에서 전기 기술자로 일했습니다. 청해 특각이 어디냐고요? 김정은 원수님이 쉬러 오시는 최고급 별장입니다. 2002년 3월 제가 처음 그곳에 배치됐을 때가 기억납니다. 당시 저는 39세였고 딸 서희는 겨우 1살이었죠. 아내 미라는 서희를 업고 배웅을 나왔었어요. 여보, 잘 다녀와요. 우리 이제 잘 살 수 있는 거죠? 미라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럴 만도 했죠. 청해 특각 배치는 천국행 티켓이었으니까요. 배치 첫날 보위부 책임자가 저를 데리고 별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동무, 여기 좀 보시오.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프랑스산 샹들리에가 천장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어요. 독일제 온수 시스템, 일본제 전기 설비, 스위스제 환기 장치.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천국이구나. 밖에서는 인민들이 옥수수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을 때 저는 별장 지하 식당에서 흰 쌀밥과 돼지고기 국을 먹었습니다. 한겨울에도 난방이 끊기지 않았고 매달 배급이 정확히 나왔죠. 무엇보다 제 딸 서희를 평양예술학교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빠, 나 발레 배우고 싶어. 서희가 8살 때 한 말이었습니다. 청진에 있었다면 꿈도 못 꿀 일이었죠. 하지만 청해 특각 기술자의 딸이라는 이유로 서희는 평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22년, 저는 조용히 성실하게 이 체제에 복무했습니다. 하지만 그 천국에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배치 첫날 보위부 책임자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동무, 여기서 일하려면 3가지만 기억하시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첫째, 보지 말 것. 둘째, 듣지 말 것. 셋째, 절대 말하지 말 것.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동무. 명심하겠습니다. 처음 3년은 그 규칙을 지키기 쉬웠습니다. 전기나 고치고, 배관이나 점검하고, 집에 가서 딸 얼굴이나 보면 그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5년차부터는 달랐습니다. 보지 말라고 했지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연회가 끝난 후 복도 구석에 떨어진 여성용 구두, 새벽 3시 환기구를 통해 들려오는 낮은 흐느낌 소리, 다음 날 아침 어제까지 있던 수행원이 사라지는 일, 듣지 말라고 했지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명 평양으로 보냈대. 오후 수행단 애들 3개월 넘게 버티는 애가 없어. 입 다물고 있어. 우리가 살려면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제 딸 때문이었습니다. 2012년 제 동료 박동무가 있었습니다. 그는 술 취한 간부가 수행단 여성을 때리는 걸 목격하고 다음 날 자기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일주일 후 박동무 가족 전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침묵이 곧 생존이구나. 그렇게 20년을 버텼습니다. 아내 미라가 2014년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도 저는 버텼습니다. 딸 서희만 보면서요. 아빠, 나 평양예술학교 수석 졸업했어. 2023년 6월 서희가 자랑스럽게 전화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 우리 서희는 평양에서 무용수로 살 수 있겠구나.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겠지. 하지만 그해 12월 서희가 급히 원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서희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중앙당에서 저보고 오후 수행단 선발 프로그램에 참가하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오후 수행단. 22년 동안 제가 외면해왔던 그 이름. 만수무강 기원단이라는 그럴싸한 이름 뒤에 숨겨진 젊은 여성들을 차출하는 시스템. 제가 20년 동안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외면했던 그 지옥이 이제 제 딸에게 닥친 겁니다. 아버지, 전 어떻게 해요? 서희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저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61년을 살면서 가장 무력한 순간이었습니다. 서희야, 아빠가 뭐라도 해볼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중앙당의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나라에 없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청해 특각 지하 전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냉장고 모터 소리만 우웅거리는 어두운 공간. 저는 아내가 남긴 서희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8살 때 찍은 사진이었죠. 발레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는 서희. 미라야, 내가 우리 딸을 지키지 못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증거. 22년 동안 저는 이곳의 모든 전기 시스템을 손바닥처럼 꿰뚫고 있었습니다. 천장 배선, 환기 덕트,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만약 제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다면, 원수님의 가장 은밀한 약점을 쥔다면, 그걸로 딸을 협상할 수 있지 않을까? 미친 생각이었습니다. 발각되면 삼족이 멸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딸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아비로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 목숨을 걸고 가져온 진실입니다. 북한에는 지금도 제 딸 서희 같은 여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하나하나가 그들을 위한 목소리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진실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청해 특각이 어떤 곳인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곳은 천국이었습니다. 정문을 들어서면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이 햇살에 반짝였죠. 프랑스산 샹들리에가 천장마다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요. 연회장에 들어서면 프랑스 와인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별장 뒤편 정원에는 스위스에서 공수한 장미가 사철 피어 있었어요. 겨울에도요. 온실 난방 시스템을 제가 직접 관리했거든요. 하지만 그 화려한 대리석 바닥 30cm 아래 제가 매일 올라가야 했던 천장 속은 달랐습니다. 쥐똥이 가득하고 곰팡이가 벽을 뒤덮고 녹슨 배관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곳. 프랑스 와인이 쏟아지는 연회장 바로 위 환기 덕트에는 바퀴벌레가 득실거렸습니다. 샹들리에의 찬란한 불빛 뒤편 전기 배선암 안에는 쥐가 집을 짓고 있었죠. 저는 그 이중성을 매일 봤습니다. 위에서는 웃음소리와 건배소리, 아래에서는 벌레 우글거리는 소리와 비명. 천국과 지옥이 30cm 간격으로 붙어 있는 곳. 그게 청의 특각이었습니다. 22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이 뭐냐고요? 간단합니다. 규칙을 지키는 것. 제가 2002년 배치받던 날, 보위부 리 동무가 저를 지하 전기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강철수 동무, 여기서 일하려면 3가지만 기억하시오. 그는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며 말했습니다. 첫째, 보지 말 것. 뭘 보든 못 본 척해야 합니다. 원수님이 누구랑 오시든, 수행단 여성이 뭘 하든, 간부들이 무슨 짓을 하든
동무 눈에는 오직 전기 배선과 배관만 보여야 합니다. 둘째, 듣지 말 것. 밤에 이상한 소리 들려도, 누가 울어도, 누가 비명 질러도 동무 귀에는 모터 소리와 환풍기 소리만 들려야 합니다. 셋째, 절대 말하지 말 것. 집에 가서 아내한테도, 친구한테도, 심지어 꿈속에서도 여기서 본 것, 들은 것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리 동무는 담배를 끄며 덧붙였습니다. 지난달에 여기서 일하던 김동무 알지요? 집에 가서 술 먹고 아내한테 수행단 애기 하나 했답니다. 그 애가 예쁘다고요. 그래서요? 일주일 후에 김동문의 가족 전체가 평양으로 불려갔습니다. 그 후론 못 봤어요. 저는 그날 오싹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네, 동무.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명심했습니다. 22년 동안요. 하지만 인간이 어떻게 완벽하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2005년 여름, 새벽 4시 환기 덕트를 점검하러 천장에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복도 쪽 덕트에서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엄마, 살려줘. 20살도 안 돼 보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렌치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재빨리 점검을 마치고 내려왔죠. 2008년 겨울, 연회장 청소를 하던 중 소파 뒤에서 여성용 구두 한 짝을 발견했습니다. 하얀색 하이힐이었어요. 그런데 그 구두 안쪽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시는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2012년 봄, 제 동료 박 동무가 전기실에서 술을 마시다 중얼거렸습니다. 철수 동무, 어젯밤에 내가 복도에서 봤는데 말이야. 간부 하나가 수행단 여자애를 때리더라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더라니까. 박 동무, 그만해요. 우리 일이 아니잖소. 아니, 그래도 그건 너무한 거 아니오? 그 애가 겨우 19인데. 일주일 후 박동문의 가족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침묵이 곧 생존이다. 그 후로 저는 더욱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아니, 외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고요? 제 딸 서희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입 열면 서희가 위험해진다. 나만 참으면 서희는 평양에서 무용수로 잘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20년 동안요. 2023년 12월 15일, 평양에 있던 서희가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저 원산으로 내려갈게요. 꼭 만나야 할 일이 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서희가 원산역에 내렸습니다. 저는 딸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요. 서희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역 근처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냉면을 시켰지만 서희는 젓가락도 들지 못했어요. 아버지, 저 중앙당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 오후 수행단 선발 프로그램에 참가하라고요. 그 순간 저는 식당 안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오후 수행단, 만수무강 기원단, 원수님 경호 특별문예조. 그럴싸한 이름들 뒤에 숨겨진 제가 20년 동안 외면해왔던 그 시스템. 아버지, 전 어떻게 해야 해요?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61년을 살면서 가장 무력한 순간이었습니다. 서희야, 아빠가 뭐라도 해볼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중앙당의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나라에 없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22년 동안 모은 돈을 전부 꺼냈습니다. 북한 돈 200만 원, 중국 브로커 리우성을 통해 환전한 달러 2,000불, 전 재산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중앙당 간부 최동무를 찾아갔습니다. 최동무는 수행단 선발을 담당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최동무, 이거 받아주시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최동무는 봉투를 열어 달러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비웃듯 웃었어요. 강철수 동무, 이게 뭐요? 제 딸, 서희를 빼주십시오. 그 애는 아직 어립니다. 동무, 원수님의 뜻을 거스를 셈이요? 최동무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딸 동무는 영광스러운 일에 선발된 거요. 평양예술학교 수석 졸업생이고 얼굴도 예쁘고 무용도 잘한다며? 이건 온 가족의 영광이란 말이오.
하지만 동무, 서희는 강동무, 최동무가 봉투를 도로 제 앞에 던졌습니다. 이 돈 가지고 가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소리 하지 마시오. 원수님 뜻을 거스르는 건 반동행위요. 알겠소?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2024년 1월 10일, 서희가 원산청에 특각에 배치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6시, 보위부 차량이 서희를 데리러 왔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서희는 새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중앙당에서 지급한 수행단 복장이었죠. 차에 오르기 전 서희가 제 쪽을 돌아봤습니다. 딸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웃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요. 서희의 눈에는 공포만 가득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청해 특각 지하 전기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복도 위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수행단 여성들이 교육받으러 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장 환기구를 통해 복도를 슬쩍 올려다봤습니다. 제 딸 서희가 다른 여성 5명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모두 새하얀 한복을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고 있었어요. 서희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냉장고 모터 소리만 웅웅거리는 지하실에서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모터 소리가 제 울음을 삼켜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가 남긴 서희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8살 때 발레복을 입고 웃고 있는 서희. 미라야, 내가 우리 딸을 지키지 못했어.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아비로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2024년 1월 25일, 저는 원산 시내 암시장 근처에서 류성을 만났습니다. 류성은 40대 후반의 조선족 브로커였습니다. 5년 전부터 제가 청해 특각 전기 자재를 밀수할 때 연결된 사람이었죠. 강 형님, 오랜만이십니다. 류성이 담배를 건넸습니다. 우리는 암시장 뒤편 허름한 국수집에 들어갔습니다. 손님이 없는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류 동무, 부탁이 하나 있소. 말씀하십시오, 형님. 초소형 카메라 3대가 필요하오. 손톱만한 크기에 배터리 수명 90일 이상, USB에 녹화 가능한 것으로. 류성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형님, 그건 대체 어디에 쓰시려고? 묻지 마시오. 대신 이번이 마지막이오. 저는 가방에서 달러 500불을 꺼내 테이블 아래로 밀었습니다. 이 물건만 구해주면 나는 그걸 들고 남쪽으로 가겠소. 동무한테도 더 이상 위험이 없을 거요. 류성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담배를 3개비나 피워 물었어요. 형님, 제정신이십니까? 설마 청해 특각 안에서 그걸 쓰시려는 겁니까? 형님, 들키면 우리 둘 다 죽습니다. 알고 있소. 저는 류성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류 동무, 나는 5년 동안 동무한테 전기 자재 수백만 원어치를 넘겨줬소. 그런데 1원도 떼먹지 않은 사람이 나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소? 류성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일주일 드립니다. 중국에서 구해오겠습니다. 고맙소. 대신 형님. 류성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거 실패하면 형님 혼자 죽는 게 아닙니다. 저도, 제 조카도, 이 루트에 연결된 사람들 전부 죽습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딸이 지금 청해 특각 안에 있소. 오, 수행단으로요. 류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조선족 출신인 류성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오, 수행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일주일 후, 류성이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손톱만 한 초소형 카메라 3대, 손가락만 한 배터리 12개, USB 메모리 3개. 형님, 이게 최선입니다. 중국제 최신형이에요. 배터리 하나당 30일 작동, 총 90일 녹화 가능합니다. 고맙소. 그리고 이것. 류성이 지도 한 장을 펼쳤습니다. 형님이 탈출하실 때 쓰실 루트입니다. 원산 앞바다. 이 지점에서 새벽 4시 30분에 제 조카가 모터보트로 대기할 겁니다. 거기서 동쪽으로 15km만 가면 NLL입니다. 배편 값은 필요 없습니다, 형님. 류성이 담배를 깊이 빨아들였습니다. 대신 남쪽 가시거든 이 일 성공하시면 세상에 알려주십시오. 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요.
저는 리우성과 악수했습니다. 꼭 그러겠소. 그날 밤, 저는 지하 전기실에 혼자 앉아 카메라 3대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되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성공하면 딸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패하면 우리 둘 다 죽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딸을 잃고 있었습니다. 서희야, 아빠가 마지막으로 싸워볼게. 저는 카메라를 가슴에 품고 청의 특각의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천장 배선도, 환기덕트 구조도,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 22년 동안 제 머릿속에 새긴 정보들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2024년 2월 3일 새벽 4시. 카메라 설치일. 김정은 원수님이 평양으로 떠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청의 특각에는 보수 공사 기간이 시작됐어요. 전기 배선 점검, 환기 시스템 교체, 천장 도배. 1년에 2번, 원수님이 안 계실 때만 할 수 있는 작업들이었죠. 저에게는 단 하나의 기회였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지하 전기실에서 작업복 안쪽 주머니에 초소형 카메라 3대와 배터리, USB를 숨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강철수, 정신 차려. 한 번의 기회밖에 없어. 저는 사다리를 메고 침실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에 경호원이 서 있었습니다. 강동무, 새벽부터 고생이 많소. 환기구 점검입니다. 원수님 오시기 전에 다 끝내야 해서요. 그러시오. 수고하시오. 경호원이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첫 번째 카메라, 침실 천장 환기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환기구 덮개를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천장 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좁았습니다. 너무 좁았어요. 쥐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곰팡이가 손에 묻었어요. 녹슨 배관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죠. 저는 헤드랜턴을 켜고 환기구 내부를 살폈습니다. 침실 바로 위, 환기 덕트가 T자로 갈라지는 지점. 여기서 침실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손톱만 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제발 떨어지지 마. 저는 배터리를 연결하고 USB를 삽입하고 덕트 모서리에 초강력 접착제로 카메라를 고정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였습니다. 녹화 시작. 그 순간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호원이었습니다. 거기 누구요?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천장 위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땀이 눈으로 흘러들어왔어요. 손에 쥔 드라이버가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아, 강동무시구만. 환기구 점검 중이시오? 네, 곧 끝납니다. 고생이 많소. 조심히 하시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10분 동안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두 번째 카메라, 접견실. 오전 6시. 두 번째 카메라는 접견실이었습니다. 접견실은 원수님이 간부들을 만나는 곳이었죠. 천장에 프랑스산 샹들리에가 6개 달려 있었어요. 저는 샹들리에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사다리를 세웠습니다. 샹들리에를 내리고 내부 배선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쪽 깊은 곳에 카메라를 숨겼어요. 배선으로 위장하고 샹들리에를 다시 달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세 번째 카메라, 연회장. 오전 9시. 마지막 카메라는 연회장이었습니다. 연회장은 원수님이 수행단 여성들과 식사하는 곳이었죠.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 프랑스 와인이 가득한 술장, 그리고 벽면에 설치된 대형 스피커. 저는 스피커 점검을 핑계로 벽을 올라갔습니다. 스피커 뒷면, 벽과 스피커 사이 틈새에 카메라를 밀어 넣었습니다. 이곳에서 연회장 전체가 보였어요. 특히 수행단 여성들이 앉는 자리가 정면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고정하고 내려왔습니다. 3개의 카메라, 3개의 USB, 90일치 배터리.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지하 전기실로 돌아와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도 제대로 마실 수 없었어요. 강철수, 너는 이제 되돌아갈 길이 없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 딸을 위해서라면 저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2개월간의 녹화, 절대 권력자의 민낯. 2주마다 한 번씩 저는 천장에 올라가 USB를 교체했습니다. 배터리를 갈고 새 USB를 넣고
녹화된 USB는 가슴에 품고 내려왔죠. 그리고 매일 밤 지하 창고 구석에서 USB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본 것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USB 1번, 침실 영상.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2024년 2월 15일 밤 11시 30분. 김정은 원수님이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혼자였어요. 그는 침대 앞에 서서 침대 밑을 확인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전등을 켜서 침대 밑을 샅샅이 비췄어요. 그리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을 하나하나 옆으로 밀며 뒤쪽을 확인했죠. 화장실에 들어가서 샤워부스 안을 확인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숨어 있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저는 화면을 멈춰 세웠습니다. 이게 신인가? 인간인가? 2024년 2월 23일 새벽 2시. 원수님이 악몽에 시달리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얼굴로 침대에 앉아 한참을 헐떡였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는 침대 옆 서랍을 열어 약병을 꺼냈습니다. 알약 3알을 입에 털어 넣었죠. 물도 없이요. 2024년 3월 5일 밤 10시. 원수님이 발목과 손목에 연고를 바르고 있었습니다. 붕대를 감고 침대에 누웠어요. 한숨을 길게 내쉬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영상을 끄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경외해야 하는 신인가? USB 2번 접견실 영상. 2024년 2월 20일 오후 3시. 간부 회의였습니다. 원수님이 보고서를 보다가 갑자기 재떨이를 집어 던졌습니다. 이 KXX들아, 내가 뭐라고 했어? 간부들이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원수님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너희들은 머리에 뭐가 들었어? 돼지뇌야? 폭발적인 분노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간부들이 모두 나갔습니다. 원수님은 혼자 남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2024년 3월 1일 오후 4시. 원수님이 외국 대사를 접견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사가 나간 후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경호원에게 말했어요. 술 가져와. 오후 4시에 술을요. USB 3번 연회장 영상. 가장 결정적. 이 영상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2024년 2월 27일 밤 9시. 연회장에 원수님과 간부 5명, 그리고 수행단 여성 6명이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하얀 한복을 입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제 딸 서희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비친 딸의 얼굴을 보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희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연회가 진행됐습니다. 원수님이 술을 마시며 크게 웃었습니다. 간부들도 따라 웃었죠. 하지만 수행단 여성들은 웃지 않았습니다. 웃을 수 없었어요. 술이 거듭되면서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원수님이 갑자기 한 여성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너 왜 웃지 않아? 여성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수님. 웃으라고. 그는 술잔을 그 여성에게 던졌습니다. 술잔이 여성의 이마를 맞췄어요. 여성이 비틀거렸지만 경호원이 재빨리 붙잡았습니다. 원수님은 다시 웃으며 다른 간부들과 건배했습니다. 연회가 끝났습니다. 자정이 넘었어요. 간부들이 나가고 수행단 여성들도 하나둘 복도로 나갔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딸 서희가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을 봤습니다. 다른 여성이 서희를 부축했어요. 복도에서 경호원 2명이 무표정하게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시작이네. 매번 똑같지 뭐. 저는 USB를 끄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구토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뛰어가 토했습니다. 밤새도록요. 2024년 3월 12일 딸과의 마주침. 그날 저는 복도에서 서희와 마주쳤습니다. 2개월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서희의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깊은 다크서클, 그리고 임신 5개월은 좋게 되어 보이는 배. 서희야. 저는 딸을 부르려다 멈췄습니다. 복도에 경호원이 있었으니까요. 서희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며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서희의 손이 제 손을 스쳤습니다. 작은 쪽지가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어요. 아버지, 3월 17일 보이부 전기 전자장비 점검. 제발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만 살아계세요. 이 아이라도 아버지가 살아계셔야 희망이 있어요. 저는 쪽지를 보며 무너졌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월 17일, 남은 시간은 5일. 카메라가 발각되면 저뿐만 아니라 서희도, 그 뱃속의 아이도 끝입니다. 급한 연락. 그날 밤, 저는 류성에게 암호 문자를 보냈습니다. 물건 회수. 3월 16일 밤 출발. 1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준비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순간, 2024년 3월 13일 밤, 저는 지하 창고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USB 3개를 손에 쥐고요. USB 1번, 침실에 공포에 떠는 인간. 2번, 분노에 폭발하는 독재자. 3번, 수행단 여성들을 학대하는 장면. 이 증거들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남쪽으로 가져가서 협상카드로 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걸로 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서희는 평생 이곳에 갇힙니다. 그 뱃속의 아이도요. 저는 USB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긴 서희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미라야, 내가 우리 딸을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을게. 2024년 3월 14일 새벽 2시, 저는 마지막으로 천장에 올라갔습니다. 카메라 3대를 회수하기 위해서였죠. 침실, 접견실, 연회장. 하나씩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떼어냈습니다. USB를 빼내고 배터리를 제거했어요. 마지막 연회장 카메라를 회수하고 복도로 내려오는 순간 불이 켜졌습니다. 제 심장이 멎었어요. 그리고 복도에서 나온 사람은 제 딸 서희였습니다. 천장 위에서 본 딸의 임신한 몸.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딸을 여기서 꺼내지 못하면 이 아이도, 그 아이의 아이도 영원히 이곳에 갇힌다. 저는 카메라를 회수하고 지하로 내려왔습니다. 가슴에는 USB 3개, 그리고 남은 시간은 48시간. 보이부 점검은 3월 17일. 저는 3월 16일 밤에 탈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딸과 마지막 작별을 해야 했어요. 아비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희야, 아빠가 너를 데리고 가고 싶다. 하지만 내 몸으로는 바다를 건널 수 없어. 대신 아빠가 살아서 남쪽에서 너를 구할 방법을 찾을게. 마지막 작별. 2024년 3월 16일 새벽 1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가슴에 USB 3개를 방수 비닐로 감싸 테이핑으로 단단히 고정했어요. 아내가 남긴 서희의 손바느질 목도리를 목에 둘렀습니다. 작은 배낭에는 물 한 병과 북한 돈 50만 원만 넣었죠. 하지만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딸과의 마지막 작별. 새벽 2시. 저는 수행단 숙소 건물 뒤편으로 갔습니다. 서희의 방은 2층 끝에서 세 번째 창문이었어요. 돌을 주워서 창문을 2번 두드렸습니다. 톡, 톡. 약속된 신호였습니다. 1분 후 창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서희가 나타났습니다. 달빛 아래 딸의 얼굴이 보였어요. 창백하고 눈 밑이 검고 배가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쪽지를 접어서 위로 던졌습니다. 서희가 쪽지를 잡았어요. 달빛 아래서 쪽지를 읽는 딸의 모습을 저는 올려다봤습니다. 서희야, 아빠가 너를 데리고 가고 싶다. 하지만 내 몸으로는 바다를 건널 수 없다. 아빠가 남쪽에서 반드시 너를 구해낼 방법을 찾을게. 이 아이만큼은 북에 남겨두면 안 된다. 아빠를 믿어줘. 서희가 쪽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재빨리 뭔가를 적어서 쪽지를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쪽지를 주워 읽었습니다. 아빠, 제발 살아서 가세요. 전 괜찮아요. 아빠만 살아 계시면 돼요. 이 아이도 아빠가 살아 계셔야 희망이 있어요. 아빠, 사랑해요. 꼭 살아서 가세요. 다시 만날 거예요. 꼭요. 저는 쪽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딸을 올려다 봤어요. 서희는 배를 쓰다듬으며 창문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저도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서희가 조용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61년을 살며 가장 가슴이 찢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서희야, 아빠가 살아서 돌아갈게. 꼭 원산 앞바다로. 새벽 3시 30분 청해 특각을 빠져나왔습니다. 경비대 교대 시간은 새벽 4시 5분 사이 단 5분의 틈이었어요. 저는 뒷문 쪽 철조망 아래 미리 파둔 구멍으로 기어나갔습니다. 22년 동안 보안 시스템을 관리한 사람이었죠.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쯤은 눈 감고도 찾을 수 있었어요. 원산 시내를 가로질러 앞바다로 달렸습니다. 61세 노인의 다리는 금방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조금만 더. 새벽 4시 20분 원산항 외곽 리우성이 알려준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어두운 바다 위에 작은 모터보트 한 척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리우성의 조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형님, 여기요. 저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배까지 헤엄쳤습니다. 3월 초 원산 바다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조카가 저를 끌어올렸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출발합시다. 조카가 모터를 걸었습니다. 부르릉. 모터 소리가 고요한 새벽 바다를 갈랐습니다. 추격의 시작. 새벽 4시 35분. 배가 출발한 지 10분. 뒤에서 탐조등이 켜졌습니다. 거기서 정지하라. 북한 해상 경비대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형님, 엎드리세요. 타타탕, 타타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알이 물을 가르며 지나갔어요. 파도가 배를 때렸습니다. 더 빨리 갈 수 없소. 지금 최대 속도입니다. 경비정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탐조등이 우리 배를 정확히 비췄어요. 타타타탕. 기관 총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엔진 고장. 새벽 4시 50분. 그때였습니다. 부르릉. 푸슥. 모터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안 돼. 엔진이. 조카가 모터를 때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모터가 멈췄어요. 경비정은 불과 200m 뒤까지 따라붙었습니다. 형님, 노 졌습니다. 조카가 노를 꺼냈습니다. 저도 노를 잡았어요. 61세 노인의 팔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으악,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서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창문에서 배를 쓰다듬던 딸의 모습이요. 조금만 더. 저는 미친 듯이 노를 저었습니다. USB를 건지다. 새벽 5시. 쾅! 큰 파도가 배를 덮쳤습니다. 저는 배 밖으로 튕겨나갈 뻔했어요. 그 순간 가슴에 테이핑한 USB 중 하나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USB. 저는 바다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었어요. 차가운 물, 파도, 총소리. 있어야 해. 제발. 잡혔습니다. USB 하나를 건졌어요. 하지만 다시 파도가 쳤습니다. 또 다른 USB가 떨어질 뻔했어요. 저는 재빨리 옷 안쪽 깊숙이 USB를 밀어 넣었습니다. 형님, 저기. 조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새벽 5시 15분. 수평선 저편. 태극기를 단 대한민국 해경 고속정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요. 저는 서희가 남긴 목도리를 벗어 흔들었습니다. 북한 경비정은 그 순간 멈췄어요. NLL, 북방한 개선. 그들은 더 이상 넘어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총을 쐈어요. 타타탕. 총알이 제 어깨를 스쳤습니다. 으악, 피가 흘렀어요. 하지만 저는 USB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한국 해경이 우리를 구조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USB를 뒤치켜야. 저는 정신을 잃기 직전 USB 3개를 가슴에서 꺼내 확인했습니다. 3개 모두 무사했습니다. 서희야, 아빠가 살았다. 아빠가 살아서 꼭 돌아갈게. 저는 그 말을 남기고 해경배 위에서 쓰러졌습니다. 2024년 3월 17일. 눈을 떴을 때 저는 하얀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깨어나셨습니까? 낯선 남자가 제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국정원 북한인권정보과 박성우입니다. 강철수 선생님,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USB는요?
제 첫 마디였습니다. 박성우가 투명 지퍼백을 꺼내 보여줬어요. USB 3개가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무사합니다. 방수 처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 후, 국정원 조사실. 박성우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선생님이 가져오신 USB 모두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영상들이 재생됐어요. 침실에서 공포에 떠는 김정은, 접견실에서 분노하는 모습, 연회장에서 수행단 여성들을, 박성우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건 대단한 정보입니다. 정말 대단한 증거예요. 그럼 이걸로 제 딸을 데려올 수 있습니까? 저는 간절히 물었습니다. 박성우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선생님,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협상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요. 그럼 제가 이걸 왜 가져온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딸을 구하려고 가져온 건데, 선생님, 이 영상을 공개하거나 협상 카드로 쓰면, 박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북한은 즉각 관련자들을 숙청할 겁니다. 따님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나만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인천 차이나타운 근처였어요. 과일 가게마다 사과, 배, 포도가 넘쳐났습니다. 북에서는 명절에나 볼 수 있는 과일들이 여기선 길거리에 쌓여 있었어요. 24시간 편의점. 밤 11시인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사람들이 웃으며 드나들었습니다.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누구도 감시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서로를 의심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제 딸은 지금도 원산 특각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서희가 남긴 목도리를 꺼냈습니다. 서희야, 미안해. 아빠가 너를 두고 왔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024년 6월, 탈북 3개월 후 정부에서 지원해준 원룸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제 휴대전화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강철수,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서희는 우리 손안에 있다. 입 열면 둘 다 끝이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서희였습니다. 배가 더 불러 있었어요. 8개월은 된 것 같았습니다. 얼굴은 더 창백하고 눈은 더 움푹 들어가 있었어요.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제 딸이 살아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밤새 울었습니다. 탈북 3년이 지났습니다. 리우성으로부터 암호화된 메시지가 왔죠. 형님, 서희 소식. 2024년 7월 출산. 여자아이. 출산 후 함경북도 청진 근처 농장으로 추방. 아이와 함께 생존 확인. 하지만 감시 심함. 더 이상의 접촉 불가능.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죽지 않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여전히 지옥에 갇혀 있다는 절망. 제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북한 땅에서요.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손주와 여전히 고통받는 딸을 생각하며 밤새 울었습니다. 한 달 후, 국정원 박성우가 저를 탈북자 모임에 데려갔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험을 한 분들을 만나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모임에는 탈북자 15명이 있었어요. 한 젊은 여성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는 5호 수행단 출신입니다. 2020년에 탈출했어요. 그 여성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곳에서 말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탈출했죠. 하지만 제 동생은 아직도 거기 있어요. 그녀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강철수 선생님. 네. 선생님이 침묵하면 북에 남아있는 다른 서희들이 계속 죽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선생님 딸만 불행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선생님이 가진 USB는 선생님 딸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딸들을 구할 수는 있어요. 2027년 4월, 집으로 돌아와 저는 USB 3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가져온 증거들. 하지만 이 증거로 딸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북한 보위부였습니다. 강철수, 내가 입 열면 서희 목숨 없다. 손주 목숨도 없다. 알았냐?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2027년 6월, 국정원 박성우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박 선생. 네, 선생님. USB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네. 대신 제가 직접 본 것들을 증언하겠습니다. 박성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선생님, 그럼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미 제 딸은 위험 속에 있습니다. 저는 USB를 박성우에게 건넸습니다. 이 USB는 증거로 보관해 주십시오. 하지만 공개는 하지 마십시오. 제 딸 때문에요. 그럼 증언은요? 카메라 영상이 아니라 22년 동안 제가 그곳에서 직접 목격한 진실들을 증언하겠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수행단 여성들이 어떻게 차출되는지, 그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제 딸처럼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하지만 선생님, 북한에서 보복할 수도. 박 선생,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제가 침묵하면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똑같은 서희들이 생겨날 겁니다. 저는 아비로서 딸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이 진실만큼은 세상에 남기고 싶습니다. 2027년 6월, 대한민국 국회 인권포럼 청문회장.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비췄어요. 국회의원들, 기자들, 시민단체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강철수입니다. 올해 64세, 북한 원산청의 특각에서 22년 동안 전기 기술자로 일했습니다. 제 딸 강서희는 2024년 1월 23세의 나이에 5호 수행단에 강제로 차출됐습니다. 저는 딸을 구하기 위해 김정은의 침실, 접견실, 연회장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2개월 동안 증거를 모았습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패했습니다. 딸은 지금도 북한 어딘가에서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손주와 함께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USB 영상을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딸의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요. 하지만 침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어딘가에서 또 다른 서희가 끌려가고 있을 테니까요. 22년 동안 제가 본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회가 끝난 후 복도에 떨어진 구두, 새벽 환기구를 통해 들려오던 흐느낌, 다음 날 아침 사라진 여성들, 그리고 제 딸처럼 그곳에서 임신하고 아이를 낳고 농장으로 추방되는 여성들. 청중석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입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는 그날, 저는 늙은 몸을 이끌고 다시 북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말할 겁니다. 서희야, 아빠가 늦었지만 결국 포기하지 않았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증언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제 딸은 여전히 북에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어요. 저는 서희가 남긴 목도리를 꺼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서희야, 아빠는 여기서 싸우고 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아빠의 목소리가 너에게 닿을 때까지. 그리고 언젠가 저는 북쪽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날 거다. 아빠가 약속한다. 북쪽 하늘, 같은 별빛 아래, 원산에서, 청진에서, 평양에서 수많은 서희들이 오늘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철수는 증언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비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싸움이니까요.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에는 지금도 강서희 같은 여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진실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그들을 위한 목소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